토끼고기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원기 회복의 논리를 이용해온 식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토끼고기는 우선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실내로 영양가가 높은 식품인 소고기와 대비해 보아도 100g당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18.7g 들어있다면 토끼고기에는 20g 들어있습니다. 토끼고기에는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작용을 하는 메티오닌은 소고기에 비해서 1.4배나 들어있습니다. 또한 뇌 발육을 촉진하고 뇌의 로화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는 니시틴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영양가와 약효가 높은 토끼고기는 살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소화 흡수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토끼고기로는 볶음이나 곰, 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족요리 경연식당에서 토끼고기 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끼고기 탕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토끼고기 하나만을 원재료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고기에 다른 보조 음식감들도 함께 넣고 끓여서 토끼고기와 여러 가지 음식감들의 맛이 서로 잘 배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기본 음식감인 토끼고기에 감자, 쑥갓, 보솥 등의 보조 재료들을 넣어 토끼고기탕을 만들어 봅시다. 한 그릇의 토끼고기탕을 만드는 데 드는 음식감입니다. 기본 음식감으로 토끼고기 250g, 보조 음식감으로 참나무버섯 30g, 감자 50g, 푸른 사자고추 10g, 붉은 사자고추 10g, 쑥갓 10g, 달걀 반알, 양념감으로 기름 5g, 간장 10g, 요리술 약간, 파 10g, 마늘 3g, 소금 5g, 후춧가루, 참깨를 약간씩 준비합니다. 먼저 깨끗이 손질한 토끼고기를 흐르는 물에 일정한 시간 놓아두어서 핏물을 말끔히 뽑습니다. 토끼고기 가공에서는 누린내를 없애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자면 고기에서 핏물을 말끔히 뽑아야 합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살이 하얘지는데 이 정도면 피가 잘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끼고기를 뼈채로 일정하게 토막냅니다. 여기에 소금과 후춧가루, 간장과 요리수를 두고 고루 버무린 다음 20 내지 30분가량 재웁니다. 후춧가루와 간장, 요리술은 자기 고유의 향내와 감칠맛으로서 토끼고기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양념감들입니다. 고기를 재우는 동안 보조 음식감들을 손질합니다. 버섯은 길이 방향으로 굵직굵직하게 찢습니다. 껍질을 벗긴 감자는 네모난 모양으로 큼직큼직하게 쏩니다. 쑥갓은 5cm 정도의 길이로 토막냅니다. 쑥갓과 감자도 역시 토끼고기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음식감들입니다. 푸른 사자고추와 붉은 사자고추는 길이가 3cm 정도 되게 표를 냅니다. 파는 3cm 정도의 길이로 토막내고 마늘은 잘게 다집니다. 달걀은 약간 두텁게 지져서 네모나게 쏩니다. 이렇게 보조 음식감들은 토막낸 토끼고기와 잘 어울리게 큼직큼직하게 가공합니다.
여러 가지 양념감에 재운 토끼고기를 단 볶음판에 기름을 두르고 볶습니다. 토끼고기에 기름이 누긋하게 배면 여기에 감자를 넣은 다음 한 그릇분에 해당한 물을 부어서 한 소끔 끓입니다. 끓는 과정에 떠오르는 거품들은 말끔히 걷어줍니다. 다음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마감에 썰어놓은 부재료들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입니다. 맨 위에 달걀치짐을 넣고 그 위에 참기를 뿌려서 냅니다. 따끈따끈하면서도 후더분한 토끼고기탕이 완성됐습니다.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으로 이름 높은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산천들에는 우리 선조들이 즐겨 이용해온 약재들과 식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좋은 약재로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건강식품으로 많이 이용해온 도라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라지는 흔히 가정들에서 뿌리 산나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신선로와 평양 비빔밥 등 여러 가지 민족 음식들의 원료로 쓰이는데 그 가지 수만 해도 수십여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가정에서나 늘 즐겨 먹는 음식은 도라지 생채일 것입니다. 아마 가정주부라면 도라지 생채쯤은 보물일 줄 아는 음식으로 대사집들마다에서 손님들에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대중음식의 하나가 바로 도라지입니다. 이것은 그 이용 가치가 오랜 세월과 함께 우리 인민들과 많이 친숙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도라지는 나름 특유의 맛과 향취와 함께 여러 양리작용을 하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뿌리 모양이 인삼과 비슷해서 인삼사촌으로도 불리운 도라지. 동의보감을 비롯한 옛 의소들에는 도라지가 길경이라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라지는 원래 깊은 산속에서 야생적으로 자라던 것인데 그 후 재배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점차 그 이용 범위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도라지는 약재로부터 다양한 민족 음식 재료로 사람들과 친숙해졌으며 여러 가지 노래와 전설도 생겨나 오늘까지 전해져 오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도라지가 자라는데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봉건 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도들에서 도라지가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백도라지는 그 약효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비물로 간주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19세기에 편찬된 리먼 16지의 자료에 의하면 도라지 재배와 도라지 요리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평양시 교외에 자리 잡고 있는 평양 약초재배 시험장. 이곳에서는 해마다 많은 양의 도라지를 생산하여 평양시 각곳의 제약 공장들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도라지는 요로해살이 식물입니다. 줄기는 보통 40 내지 80cm 높이로 자라며 매해 7, 8월이면 줄기와 가지 끝에 종 모양의 꽃이 피어납니다. 보통 도라지 꽃은 보라색 또는 흰색인데 예로부터 흰 꽃만 피우는 도라지를 백도라지라고 불러왔습니다. 여기 약초 재배 시험장에서는 현재 1년생, 2년생 백도라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도라지 재배는 1년생까지 품이 많이 들고 2년생부터는 호라다고 합니다. 1년생 도라지는 매우 더디게 자랍니다. 너무 씨가 작기 때문에 어릴 땐 파종해서 벌써 나오는 시기가 30일 내지 40일 걸리는데 이 여간에 풀이 자라는 속도는 대단히 빠릅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파종한 다음에 도라지 위에다가 나래를 비롯한 풀이 나오지 못한 제거 물질을 덮어줍니다. 그래야만 도라지가 나올 때 풀과 나오는 속도를 맞출 수 있지, 우리가 이걸 덮개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풀이 먼저 자라서 도라지가 싹 트는데 매우 지장되며 도라지가 나오지 못합니다. 이제 이 1년생 도라지가 7월 달을 이겨내면 이 도라지 이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자를 맺습니다. 2년생 도라지가 정자 맺는 수확과가 작을 뿐이지 이제 정자를 9월 달에 맺습니다. 1년생도. 그때부터는 제가 제 발로 걸어갑니다. 도라지 재배는 1년생에서만 돌파하면 됩니다. 2년생은 품이 얼마 먹을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작물 재배와 달리 약초 재배는 종수가 다양하고 생육 조건도 각일하기 때문에 품종 배치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많은 품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대체로 약초는 모래 미역당을 좋아합니다. 물이 잘 빠져야 되지 역시 도라지 같습니다. 이 도라지도 물이 안 빠지는 밭에 도라지 심게 되면 이 뿌리가 장마달, 7, 8달 우리 강수량일 때 이게 다 썩습니다. 썩으면 도라지는 일체 수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라지도 심을 때 지대적 특성을 보고 물이 빨리 씻는가, 정경사진대 이런 데서 물빼 기술이 잘 돼 있는데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엉문 수확을 낼 수 있습니다. 2년 되기 전까지는 우리 지금 저기서 촬영해 붙여서가 저기 2년생인데 2년 돼야지 저렇게 큽니다. 3년 되면 뿌리가 조금 두껍고 안하게 속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저 2년생 재배가 제일 좋습니다. 도라지. 재배한 도라지를 2년 만에 캐는 곳은 그 약효성과 함께 식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이용하는 도라지는 봄, 여름, 가을에 다 캘 수 있지만 약재로 쓸 때에는 가을에 가서 캐야 한다고 이곳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도라지의 약효 성분은 뿌리에 기본 들어있지만 잎과 줄기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약효 성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뿌리로는 생채, 잎과 줄기는 국으로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요새 그때 아이들 기침할 때, 감기 왔을 때, 이 기침하고 일때 그다음에 가래 삭힌 이게 아주 좋습니다. 도라지는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어린 옛날부터 다 조상들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결국 이거 잊으면 때나 달에 먹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거 감기에 걸리지 않단 말입니다. 기침, 천식 환자들이 좋단 말입니다. 그럼 도라지의 기본 약효 성분은 무엇인지? 도라지의 주요 양리 성분은 사포닌 성분입니다. 도라지의 기본 약효 성분은 사포닌이라고 하는데, 사포닌이나 할 것 같으면은 인삼에도 들어있고 감초에도 들어있고 도라지에도 들어있는데 맛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감초 사포닌 같은 경우는 단맛을 나타내고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쓴맛을 나타내는데, 이 쓴맛까지 도라지 사포닌이 대표적인 양리작용을 보면 가래 사균 및 기침문제 작용, 염증 치료 작용, 소화성 궤양 억제 작용, 간 보호 작용,
면역 조절 작용, 항암 작용, 그다음에 아픔 무지 작용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라지도 오래 먹을 것 같으면은 인삼과 같이 보약과 같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해도 어떻게 가공해서 먹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어떤 산나물도 모두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쓴맛은 요리 맛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도라지의 미상적인 가공 방법으로 되는지. 7cm 정도로 가늘게 찢은 도라지를 연한 소금물에 어느 정도 담궈 놓습니다. 이때 손으로 약간씩 주물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우리기 공정을 거친 도라지로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건강 음식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도라지 요리의 특징은 도라지의 꼭지를 벗기고 속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라지의 꼭질이 굳은 것으로 해서 음식의 감칠맛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꼭지를 식용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여기 선교 동양식료품 가공사업소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도라지 꼭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도라지 발효 식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는 건강음료의 하나인 발효식초를 생산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원료들을 탐문해 보던 중 요리 과정에 부산물로 버려지는 도라지 꼭지를 가지고 더 좋은 발효식초를 만들어낼 착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효식초에 도라지를 첨부해서 이거 도라지 발효식초를 만들게 된 기본 동기는 도라지는 말린 다음에 껍질을 벗기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1차 가공에서는 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말린 도라지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고 또 가정들에서 그걸 불고서 다 껍질을 벗겨야지 색깔도 좋고 그래서 껍질은 고유나 부산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물인 도라지 껍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타산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도라지의 석살보다도 그 양리적 효과는 식초와 반응할 때 그 효과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초의 발효 과정도 더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도 수행했고 해서 도라지 석살을 쓴 것이 아니라 반대로 껍질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본 목적한 것은 도라지는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볍게 장기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조성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정들에서 식초는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남새의 미효소 냉채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시원한 국수를 먹으면서도 식초를 넣어서 먹을 수 있고 여기에 도라지를 넣으면 우리가 도라지의 양리적 성분을 장기적으로 계속 섭취할 수 있다고 보면서 식초에 도라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초음료를 넣은 음료가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는 이때 건강식품이라는 그 개념으로부터 발효식초를 넣은 특히 도라지 발효식초를 넣은 이런 초음료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심산천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그 시기 태고 쪽부터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너무도 친숙해진 우리 민족의 특산 도라지.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귀중한 약재로 식품으로 친숙해진 도라지는 앞으로도 사회의 발전과 함께 더욱 광범위利用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의 근위부대관. 가열한 전하의 나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 싸운 영적 근위병들이 군상처럼 안겨오는 근위군기들이며 특출한 공로를 세운 근위부대들의 위훈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입니다. 우리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이 개관될 당시에는 군위부대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면을 돌아보시던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 시기 어느 부대가 근위칭호를 받았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근위부대에서 복많은 군인들도 전쟁 시기 자기 부대가 어떤 유인을 세워서 군위칭호를 수여받았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 근위부대관을 꾸릴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근위부대들의 위원이 집대성된 근위부대관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조국의 자유와 통일을 위해 용감히 싸운 인민군 부대들과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빛내주시려 1950년 7월 19일 정령으로 근위칭호를 제정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업적을, 전쟁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 방침 간철에서 특출한 공헌을 세운 14개 부대들이 군위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전쟁 1계단 시기 전략적 주타격 방향에서 행동하면서 서울 해방전투와 대전 해방전투 등 이 여러 전투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군위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과 군위서울 제3보병사단, 그리고 군위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가나 군위리훈 제18보병윤대들이 첫 군위부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가열한 전하의 나날에 제정된 근위칭호. 이것은 영웅전사들이 세운 특출한 공헌을 역사에 길이 전하고 그 자랑스러운 투쟁 전통을 세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기를 바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최대의 믿음, 최고의 표창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근위부대였고 우리의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혁명적 우리에 또 받들려 생겨난 근위부대관이었습니다. 아무리 혁혁한 군공으로 눈부시던 근위부대의 군기도 그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면 지나간 과거의 유물로 박물관의 색나란 깃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새겨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근위 군계들은 단순히 추억만을 불러오는 전시물이 아니라 전군을 위훈회로 부르는 진격의 깃발로 대를 이어 승리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혁명 강군의 성스러운 깃발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적 위훈을 세운 인민군 열사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입니다. 예로부터 돌이 많다고 하여 속박산이라고 불리워왔다는 이 산기슭이 오늘은 숭고한 우리의 결정체로 빛나고 있습니다. 전승 60돌을 맞으며 인민군 열사묘를 새로 건설할 것을 발기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소전에 영약 떨쳐 나선
유명 무명의 인민군 열사들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이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경치 좋은 여기 속박산 기슭에 그 토전까지 친히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이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인민군 열사묘를 잘 꾸리는 것은 저국해방 전쟁 참가자들을 혁명 선배로 전대하고 그들이 발휘한 혁명 정신과 투쟁 업적을 대를 이어 빛려나가도록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인민군 열사들의 영적 위훈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해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혁명 선배들에 대한 도덕우리의 면에서 놓고 보아도 마땅히 우리 당이 인민군 열사묘의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세상에 둘도 없는 기념비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 그러시고도 전승절을 맞을 때면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제일 먼저 찾으시는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였습니다. 해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들에는 참으로 감동 깊은 사연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2017년 7월 27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밤새 내리던 비가 새벽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열사묘를 찾아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민군 열사들의 추모 상징물 앞에 선수 꽃송이를 충정하시고 열사묘를 하나하나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열사들이 발휘한 조국 수호 정신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 업적을 깊이 있게 심어주어 조국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마련되고 그 승리를 위해서 바친 1950년대 인민군 용사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희생 정신이 얼마나 숭고하고 값비싼 것인가를 잘 알도록 할 때 대해서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전승절이 오면 꼭꼭 이 열사묘를 찾곤 합니다. 2017년의 전승절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의 묘비에 꽃송이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강사동무를 만났는데 아니 글쎄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유가족들도 찾기 전에 이 열사묘를 찾아주시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인민군 열사들 위하시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도덕 우리심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전승절의 그날 여기 속박산 기슭에 굳힐 줄 모르고 쏟아져 내리던 그 비를 어찌 자연의 비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열한 전하의 그날 우리 조국을 피로써 사수한 인민군 용사들을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라고 하시면서 용생의 높은 언덕에 내세워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 그 숭고한 도덕우리 정말 땅에 묻혀서도 위대한 그 품에 안긴 우리 인민군 열사들이 흘리는 뜨거운 격정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사묘가 준공된 때로부터 우리 열사묘에 그 수많은 러병 동지들이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전쟁 러병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슴 속에 간직한 전우들에 대한 정은 부모 혈육 간의 정을 초월한 가장 각별한 것이라고. 그래서 전하의 나날 피도 숨결도 함께 나눴던 전우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이 마음속에 바라고 바라던 소원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소원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정말이지 전쟁 시기에 전우들이 쓰러져도 그들을 묻어줄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고 아무런 추모사도 없이 피눈물을 삼키며 돌격전에 나서야 했던 우리 전쟁 노병들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그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경리하는 청미소 동지께서는 2015년 7월 29일과 2018년 7월 26일 떠나간 열사들도 함께 우리 전쟁 노병들도 함께 다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이 불멸의 화폭을 바로 우리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에 남기셨던 것입니다. 저도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한 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냈습니다. 정말 꿈과 같습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전쟁 노병들도 많지만은 우리 전쟁 노병들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긍진없고 자랑스러운 그런 전쟁 노병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리하는 총비소 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묻혀있던 열사들에 대한 자료들이 계속 발굴 거중되고 있습니다. 60여 년 세월 역사의 이끼 속에 묻혀 김창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온 장창골 영웅이 자기의 본명을 찾게 되어 그의 묘비가 다시 세워지고 전쟁 시기 전사한 강성욱 열사의 동생이 6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형의 공화국 영웅 칭호 증서를 받았는 가슴 뜨거운 화폭도 펼쳐졌습니다. 전쟁 노병들을 위해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소 동지의 숭고한 도덕우리의 세계는 그 끝과 한계가 없는 무한대한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던 뜻깊은 해의 7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국의 로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시킬 때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제2차 전국 로병 대회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고 어떤 사랑과 운정이 전쟁 로병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조국해방 전쟁 승리 59돌씩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7.27을 성대히 경축하는 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조국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그 영적 투쟁 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또 그 정신을 대르리어 계승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이제는 전쟁 노병들이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자신께서 그들을 만나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현이도 크게 저지게 주려고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도덕우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참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제2차 전국 로병 대회가 평양에서 성대히 열리게 되었고 그 후에도 연이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영웅시대의 주인공들, 산 증견자인 로병들을 모시고 자주 베없는 것은 우리 세대가 누리는 무상의 행운으로 영광으로 된다고 하시며 경리하는 총비소 동지께서는 2021년에도 제7차 전국 로병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1950년대 조국 방위자, 조국 건설자들이야말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들이며 참다운 스승들이라고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그 고결한 우리심에 우리 전쟁 노병들은
전성광장의 주속단의 고열이 서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 환호를 올리던 그때처럼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안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양의 하늘가에 아름다운 꽃바라를 장식하면서 숙보가 올랐을 때 그날 밤의 그 광경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우리 노병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시면서 그 정말 모습을 눈할 때 우리들은 너무도 감동돼서 어쩔 바를 몰라 했고 정말 저들마다 만세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를 하고 또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운인이라고 스승이라고 말씀하시는 총비서 동지의 모습을 우러러는 우리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 환희 속에서 이 무상의 영광과 행복 속에서 마음속으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만세를 불렀습니다. 역사가 알지 못하는 혁명적 우리의 최절정에서 전쟁 노병들의 생을 끝없이 빛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그 위대한 사랑의 품에서 우리의 전쟁 노병들은 불타는 전업가에서 최고 사령부를 그리며 혁명가를 부르던 그때처럼 오늘도 로세를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후대들에게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을 핏줄기로 넘겨주기 위해 생의 순간순간을 빛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가장 뜨거운 열과 정으로 혁명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이 보살피시며 숭고한 혁명적 우리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이처럼 위대한 분을 모시어 어디서나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무수히 태어나 이 땅을 더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거니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일심단결은 사상의지적으로나 도덕우리적으로 굳건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단결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키워주신 자식들은 다 자라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시네. 나날이 크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행복에 자신의 한 몸 녹는 줄은 다 잊고 사시겠네. 고마우신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나를 두고 손 태우며 흘려오신 그 눈물에 검은 물이 희시는 줄 어이하여 몰랐던가. 자식을 위해 그 마음은 정물처럼 태우시며 걸음걸음을 비춰주신 그 진정 내 타야. 정 깊으신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바른 길만 걸으라도 살펴주신 그 눈빛은 물처럼 바라보며 온 마음을 살아왔네. 걱정이 없이 기쁘시게 효성 다해 모시리. 나의 소원은 어머니와 오래오래 살고 싶어. 둘도 없는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어제부터 오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전반적 지역들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 내린 양상을 보게 되면
오직 평안북도 자강도에서 약간씩 내리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확대된 이 양상입니다. 이 비는 이제 오늘 새벽까지 기본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이 기간에 이제 서해안의 여러 지역들, 바닷가를 위주로 말인데, 바닷가를 위주로 이 서해안 여러 지역들에서 초당 10m 이상으로 이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평안북도 피원에서는 15m까지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비가 제일 많은 내린 이 지역을 보게 된다면 이 황해남도 해수와 평안북도 철산인데 40mm 이상입니다. 오늘 예견되는 날씨를 보게 된다면 이 서해안 지역들에서 이 구름이 점차 거치면서 개였다가 오후에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흐려서 한 번 더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늘 이 비가 이제 때때로 이제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청천강 우리역과 황해남도 남부 지역, 기타 이제 한경부터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이제 산발적으로 우박이 내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다수학을 발해서 온 한 해 땀에 졸고 햇볕에 구슬리며 뜨거운 진정을 땅에 묻어가는 우리의 다수학 농민들 가운데는 개천시 대각협동 농장에 평범한 농장원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기남. 그가 맡았던 포전은 세 톤도 내기 힘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제4차 전국농업부문결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다음에 농사를 더 잘 지어놓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시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은 정보당 석톤도 못 나오는 조수학지를 자진해서 맡았습니다. 꼭 다수학을 내서 정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자기 평생 소원이라고 흥분해하던 남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 소원을 안고 땅을 걸고 나갔습니다. 집에서 내는 고름이 모자라 시내에서부터 고름을 등에 지고 매일 배교리길을 오갔습니다. 씨를 뿌려서부터 그는 포전에서 아예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소원을 눈앞에 두고 저희 남편은 좀 그만 강냉이를 가을하던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저희 남편은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경외하는 우주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그날을 그려봤을 것입니다. 농사꾼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을 한 저희 남편의 소행을 보고받으신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평범한 농장원이었던 저희 남편을 온 나라가 다 알게 용광이 단상에 세워주시고 저희 아들을 혁명학원에 보내주시는 수학군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만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집 쌀떡보다 나라 쌀떡을 채우는 것이 바로 조국 앞에 떳떳이 나서는 길이기에 이 땅의 수많은 애국 농민들이 오늘도 사시장철 협동벌에 자기의 성실한 땀과 뜨거운 진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병 상황은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전파로 해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가 만연되면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알파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해서 최대 보건 위기를 겪었던 영국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감염자 수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7일 하루 동안에만도 32,290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1월 말 이래 가장 많은 하루 감염자 수가 기록됐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률은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의 약 95%가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하루 동안에만도 2만 300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하루 감염자 수가 2만 명 개선을 넘어섰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도 9월에 들어와 매일 1만 명 이상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으며 입원 환자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원 환자들 중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러무니아에서도 18일 하루 동안 5,300여 명이 새로 감염돼서 그 수는 114만 명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사람들이 방역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10월 말에 하루 감염자 수가 1만 5천여 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9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2,926만여 명, 사망자 수는 470만 4,9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해소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형태로 계속 변이되고 또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한 이 악성 전염병 사태가 언제 종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미지수로 되고 있고 악성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는 현실로 됐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자만과 방심, 안일과 해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늦추고 마음의 단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불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抓박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미행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가가 정한 비상방역 규율은 곧 법이고 0.001%도 흥정할 권리가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각성하고 또 각성해서 무조건 준수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방역사업에서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더욱더 튼튼히 의거해야 합니다. 오늘 일꾼들에게 있어서 비상방역 사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우리 부문 우리 단위에 사소하게나마 악성 비루스가 발붙일 틈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항상 제기하고 비상방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세밀하게 후열해 보면서 2중 3중의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더욱 완벽하고 지속적인 방역 태세로 오늘의 비상방역전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 부문에서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주요 전구들에서 국가 비상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방역 초소와 시설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춰놓고 광범한 대중이 방역 규정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여국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들어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처병,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공무정신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 그리고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초리마 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은 우리가 선차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액적인 사업이며 비상방역 전선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최전선입니다. 모두 다 비상방역전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리는 것이 조국의 안전, 인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명심하고 최대로 각성하고 분발해서 국가의 방역 전선을 굳건히 지켜나갑시다.